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며 이를 다투려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나 비판만으로 내란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건 체포가 적법한지 알려줘 쭉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헌법적 법률적 문제입니다. 얘기하면서 간략한 내용을 보니까 헌법적 면책특권, 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조치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있고, 임기 중 보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으며 그 기간 동안은 체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기가 종료되거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면직이 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소멸되어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3번 탄핵 절차, 대통령이 내란 외환 외에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체포나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체포 가능성,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수사 및 체포가 가능하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형사사건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상태에서 체포되기 위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을 한번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는 이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죠. 대통령에게는. 이 면책특권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는 이거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면책특권에는 예외가 있어요.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죠. 지금 우리 윤 대통령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내란죄죠. 자, 그럼 내란죄가 뭐냐? 이거 형법에 나오는데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된다 라는 거죠.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너무 많죠. 너무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책, 권력 남용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지만 내란죄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며 이를 다투려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나 비판만으로 내란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챗 GPT의 의견입니다. 저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누구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죠. 자, 우리 공수처법에 보면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이제 범죄를 수사하고 이런 권력이 막강한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이니만큼 이 공수처에 관련해서 특별히 법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 원칙은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가 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됐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는 형소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이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범죄지가 용산이라고 하면은 이 용산을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수처에서도 이 입장을 택했습니다. 뉴스 기사,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공수처법 제31조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뉴스 기사에서 잘 정리를 해놨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제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이다. 그런데 다만 범죄지 이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수처는 이러한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소재지, 관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냐, 기존에도 인신에 관한 영장 등을 다른 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어쨌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왜일까요? 공수처 이 말에 따르면 그 주장만 놓고 보면 31조 이 단서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예 말이 또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7차례의 구속영장 가운데 중앙지법이 아닌 곳에 청구된 영장은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부사령관이 유일했다. 그렇죠?
많죠. 이 7건의 영장 가운데 중앙지법이 아닌 곳에 한 사례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나머지 6건은 다 중앙지법에 했다는 거죠. 체포영장도 대부분 중앙지법에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윤통에 대해서 발부된 건 체포영장인데 대부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윤통 이 사건에서만 서부지법에 했을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이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공수처는 이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공소권이 일단 없으니까 수사를 한 이후에 이거를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이게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공수처법 제26조 한번 찾아볼까요? 보니까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법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31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공소권이 있는 경우에 재판 관할을 규정을 한 거고,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잖아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이 중앙지검을 대응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죠.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통상 피의자 체포는 구속에 이어 기소로 이뤄지는데 일련의 조치는 같은 관할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죠.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비상기업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다. 이건 저는 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체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기소를 하기 위한 증거를 잡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발부 가능성을 따져보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비판도 제기했죠. 그런데 또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라면서 이런 시각에는 이 판사 쇼핑이 아니다 라면서 선을 또 그었죠. 자, 이번 주 서부지법 영장심사는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래서 이 공정성이 매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논거들을 보면 좀 법적 근거가 다소 빈약해 보입니다. 또 제가 지금 국회에 출석해서 공수처장이 질의응답한 내용을 또 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하고 있는 가장 주된 논거가 이거예요. 공수처에 뭐 수사권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장은 사실 동어 반복이죠.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서울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냥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하다, 체포는 또 적법하다, 이런 게 좀 동어 반복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능하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물어보니까 관할권 없는 법원의 영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형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의 관할권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절차적 위법이므로 무효로 간주된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무효인 경우 체포의 법적인 효과, 그러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이러한 경우 체포된 사람은 불법 구금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이후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법적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3번, 위법한 체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번 보면, 권한권 없는 법원의 영장 발부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1번, 공권력 남용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 자,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 여기서는 공수처가 되겠죠. 그런 수사기관과 관할권을 넘어 영장을 발부한 법관, 서부지법의 법관이죠.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죄 또는 불법 체포 감금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배상 청구. 체포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체포된 사람의 형사소송법적 구제.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 체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체포 이후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 위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형사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후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죠. 관할권이 없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체포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론,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경우 이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체포는 불법 구금 상태로 간주되며 체포된 사람은 즉시 석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자와 발부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챗 GPT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속 시원한 논평을 해주시는 분이죠.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 진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